지난해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해결 실마리를 찾은 듯했던 르노삼성 사태가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다시 내렸습니다.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조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상금리를 책정해온 시중은행 대부분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가상금리는 대출자 신용도나 담보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가정용 전기 머리 인두, 이른바 고데기를 만지다 입는 화상사고의 절반이 10살 미만 어린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린 생후 1살까지의 영아 화상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르노삼성차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르노삼성 사태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어렵게 마련됐던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고비를 결국 넘지 못했군요. 네, 르노삼성 노조가 어제 총회에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벌였는데 반대표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조합원 2,219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대가 51.8%, 찬성이 47.8%였습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가 11개월 만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갈등 봉합이 기대됐지만 이번 부결로 노사 갈등은 또다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노사 합의안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볼까요? 네, 노사가 지난 16일 잠정 합의안 내용을 보면 기본급 동결과 보상금 100만 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단체 협약 핵심 쟁점이었던 배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 배치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단협 문구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노조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단협 협상안을 새로 만드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회사 측과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노조의 반대가 컸던 이유는 뭡니까? 네, 반대표를 살펴보면 부산공장조합원보다는 정규직 위주의 영업부문 조합원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부결은 결국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강한 만큼 노조 내부 소통 부족 등 노노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정부와 함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었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 이후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쌍용차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네, 쌍용차 노조의 노사정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는 정부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쌍용차 노사와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요청받은 정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쌍용차 노사는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신차 개발비 확보를 위한 산업은행의 대출 등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경사노위는 지난 1월에 열린 회의에서 사회적 합의 시에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현한 것이지 지원해주겠다고 확답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출 요구에 대해 쉽지만은 않겠지만 경사노위에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요. 지난 3월에 열린 회의에서 최종식 쌍용차 당시 대표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협의를 이뤄낸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일권 쌍용차 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해고자 복직이라는 성과물을 얻은 만큼 쌍용차 역시 성과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논의 사항이 경사노위를 거쳐서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고요? 네, 쌍용차 노조의 회의 기록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한 것으로 쌍용차에 전합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이 사는 실무진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듯하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대출은 이동걸 사는 회장과의 면담,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증자 등을 거치며 청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SBS CNBC 권재욱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수 승용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현대차의 내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40%대까지 높아졌다고요? 네, 한국자동차협회와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 19만여 대의 승용차를 팔았습니다. 시장 점유율로는 40.3%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차가 점유율 40%를 넘긴 것은 1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줄곧 30%대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40%대를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진 배경은 뭘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SUV 판매량이 늘었는데요. 올해 4월까지 판매량이 8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는 출시 6개월도 안 돼 2만 5천 대 가까이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BMW와 벤츠 등 수입차들과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르노, 삼성 등 경쟁사의 사정 또한 현대차에게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반기까지 이런 판매 호조 기세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는 내수 실적을 견인한 SUV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신형 SUV 베뉴와 GV80 등 신차가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내수 판매를 늘리는 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단협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노사 갈등과 그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모듈을 생산하는 폴란드 법인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LCD에서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유럽 생산 거점이 폴란드 법인이었는데 이 법인을 청산한다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폴란드 법인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5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폴란드 법인을 세웠는데요. 이곳에서 TV용 LCD 모듈을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이번 청산에 따라 LG 디스플레이는 LCD 모듈을 국내와 중국에서만 생산하게 됩니다. 네, 이번 배경을 살펴보면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업체들의 LCD 과잉 공급으로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LCD에 주력하던 LG 디스플레이도 사업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와 중소형 플라스틱 OLED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LCD와 OLED의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는 TV인데 현재 TV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LCD 이후 시장은 QLED와 OLED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전 세계 QLED TV 판매량은 91만 2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성장했습니다. OLED TV의 경우 61만 1,000대가 팔려 QLED TV가 30만 대 이상 더 팔렸습니다. QLED TV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QD OLED 투자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달 만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렸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또 대외 경제 요인도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먼저 OECD가 전망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네, 3월 예상치가 2.6%였는데 이거보다 0.2%포인트 낮춘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무디스와 LG경제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도 각각 2.1%, 2.4%로 전망치를 낮췄고요. 한국은행만 지금 2.5%로 전망해서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오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지난해 말 내놓은 2.6%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OECD는 세계의 경제 성장률도 기존 3.3%에서 3.2%로 내렸습니다. 네, 이번 성장률 하락 전망 배경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수출액이 지금 감소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 네. 투자와 고용도 많이 이제 줄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 1분기 수출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 2.6% 이제 설비 투자는
10% 정도 줄었고요. OECD는 또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30% 정도 오르면서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 증가가 둔화됐다며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 한국이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이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이것도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노동 생산성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 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취임 2주년 TV 대담에서 하반기에는 2%대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연말까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투자 역시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의 경기 회복도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경 등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OECD가 추경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어떤 민간의 그 자생적인 성장 동력이 아니라 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에서 좀 우려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요인도 우리 경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무디스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우리 경제 하방 위험으로 미국과 중국 등 이 G2의 요인을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다만 이런 어려움이 그 구조적 요인이 아닌 경기 수능적 그런 요인이라면서 이 한국의 경제력은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하향 전망에 대해서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이 투자와 수출 활성화 등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죠.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선 비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윤 기자, 일단 ILO 핵심 협약이 뭐고 이게 어떤 것들을 비준해야 하는 건지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4개 항목에 대한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ILO는 모든 회원국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결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결사의 자유 87호, 98호와 강제노동금지 29호, 105호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는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책 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준을 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비준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정부의 선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4월에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단결권 등의 내용을 담은 결사의 자유협약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제노동협약 제29호에 대해선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강제노동 105호는 이건 비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네, 강제노동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일단 비준 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담뱃값을 보면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경고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흡연 경고 사진의 크기가 더 커지고 또 전자담배에도 경고 사진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담배 경고 사진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커지는 겁니까? 경고 사진과 경고 문구 표기 면적은 담뱃값 면적의 75%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해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값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표준 담뱃값에는 색상과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명 표시 등 디자인 요소들이 표준화됩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나 동물 캐릭터는 담배 광고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 대책을 확정하고 표준 담뱃값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대폭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공중이용시설 실내 흡연을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까지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전자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를 필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 기구의 광고와 판촉 행위가 금지되고 담배에 함유된 모든 유해 성분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관리 방침을 강화합니다. 흡연 예방과 금연 치료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흡연 학생 관리 사업도 전체 고등학교의 1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가격 정책을 통해 남성 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주요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이 가산금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해온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줄줄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은행들이 가산금리와 관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받은 겁니까? 네, 금감원은 신한과 KB국민, 우리, KB하나, CT은행 등 14곳에 대해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통보를 했는데요.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통보는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와 은행별 구체적 문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은행 14곳이나 경고를 받았는데 은행별로 문제가 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네, 금감원은 우선 KB하나은행에 대해 가산금리 산정 주요 항목인 리스크 신용 프리미엄 산정 절차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시기에 은행 조달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값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기업대출 금리를 인하한 반면 가계대출 인하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부서장 회의나 임원 정결만으로 결정해 심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고객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와 시장 상황만을 토대로 최종 금리를 결정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밖에 일선 영업점 은행원의 실수나 고의로 고객에게 부담금리를 더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가 모두 13쌍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30만 7천여 쌍으로 이 중 월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쌍, 월 200만 원 이상은 1천여 쌍, 월 100만 원 이상은 6만 2천여 쌍입니다. 부부 합산 최고액 부부 수급자는 월 332만 7천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 2기 신도시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위례와 광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 아파트값은 2.27% 하락해 내림폭이 가장 컸고 또 광교가 1.47% 하락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은 지난해 말 대비 1.37% 올랐고 양주 신도시도 1.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발생해 입지별로 집값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가 지역과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2,4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과 지역 간 양극 화도 해소하고 또 교류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이번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서울 선언문의 핵심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403억 원을 투입해 서울과 지역 간의 사람과 정보, 물자 교류 등을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매년 서울 청년 100명을 선발해 지역의 창업 아이템을 찾게 하고 사업비로 연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200명에게는 지방 도시의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 등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 인재가 내년까지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또 서울 시민이 지역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을 단기로 체험할 수 있는 숙소와 텃밭 등을 갖춘 서울농장은 올해 9월 괴산, 10월 상주, 11월에 영암에 문을 열 예정인데요. 오는 2022년에는 총 10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울시민 60에서 70여 가구를 매년 선발해 최대 10개월간 영주와 무주, 구례 등 6개 지자체의 농촌에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또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의 지방 공연을 지난해 18회에서 2022년에는 28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데기 발열판에 어린아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후 전원을 껐는데도 몇 분 동안은 고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심코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고데기 관련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데기 관련 사고는 750여 건으로 매년 13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연령대가 확인된 530여 건의 사고를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70여 건에 달했는데 특히 만 0세에서 1세 사이 영아 사고가 174건으로 전체 사고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70% 이상이 손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였는데요.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소비자원은 고데기를 사용한 후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발열판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사용 중 최고 온도는 섭씨 215도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이후에도 100도 이상이 5분가량 유지돼 사용 후 방치된 고데기에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후 최소 20분은 지나야 4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용한 고데기는 꼭 전선을 뽑고 열기가 식을 때까지 보관용 주머니나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TV 홈쇼핑 등에서 고데기 상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예보 노조위원장인 해당 직원이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제2터미널 확장 사업과 부대 건물 건설 사업 관련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역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약보합권에서 2,057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강보합입니다. 70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화웨이 제재에 유예 기간을 주면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58%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크게 빠지면서 6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LCD 공장을 청산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이제 0.59%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대바이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와 항암약물 시약 제조 계약을 맺은 소식이 올라오면서 20%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블록딜 소식에 급락을 했었지만 오늘은 1.3% 오름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5시에 비즈 플러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